제 이야기는 조금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의 첫 번째 결혼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미성숙하고 멍청해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주변에 너무 휘둘리면서 살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사업도 물려주고 했었을 텐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무남동녀 외동딸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꽤 크셨었죠. 하지만 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살 중반이 되어서도 어리다는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의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었고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선을 봐서 하게 되었었는데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 주선하신 자리였어요. 내가 사업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거래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 아들이 딱 하나 있다더라. 아니 너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래처 사장님이 네가 마음에 드는지 며느리 삼고 싶다고 선자리에 한번 주선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나도 내 딸을 그런 자리에 보낸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지금 내 사업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저에게 선자리에 나가서 결혼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 아직은 어려요. 벌써부터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이 나이에 시집을 간다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 회사에 달려있는 식구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금지오겸 내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줘가면서 키웠는데 네 아버지를 위해서 이 정도 일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딱 한 번이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 그쪽 집안에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부담 없이 나가서 내내 대답만 하다 오란 말이야.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저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 저희 집안이 점점 더 기울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지라는 게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그냥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죠. 저희 남편은 학창 시절에 문제만 일으키고 공부는 죽어라고 하지 않았던 한량 백수였는데 시아버지께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자리만 하나 차지하고서는 월급을 받아가는 소위 말하는 오너가의 아들 낙하산의 표본이었죠. 회사가 컸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몇 명 없는데 사장의 눈밖에 나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봤었던 얼굴이랑 똑같네요. 내가 소개받고 싶다고 졸랐었는데. 우리 아버지 회사 아니면 그쪽 집안 회사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라서 저랑 결혼하면 아마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을 겁니다. 아주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비슷해서 길고 짧고 따질 거 없이 바로 결혼 준비하고 싶은데. 그 말을 첫 만남에 들었으니까 저는 좀 황당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가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었고 제 주장을 크게 펼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선자리에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들었던 것이 제 인생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 자리가 아버지 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가기도 했고 친정엄마의 신신당부 또한 있었어요. 네가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정말 네가 눈 딱 감고 아버지 위해서 효도 한번 했으면 좋겠구나. 그 자리에서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어도 우리 집안 사업에 보탬이 되고도 남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이 한 번의 손자리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했었어요. 누가 보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자금난이 목재어 오고 있는 시점이라 저에게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기도 했었고요. 시댁의 사업은 나날이 잘 풀려가고 있었고 우리 집은 시댁에서 물건을 주지 않으면 경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에 한마디로 팔려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제 스스로 제가 팔려갔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었지만 누가 봐도 제가 팔려간 그림 아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집안의 상황에 맞춰 포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허영심이 가득 찬 결혼식을 올릴 때까진 몰랐죠. 그 이후부터 펼쳐지게 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놀고 먹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다고 욕을 하고 모자란 놈이라고 힐난을 퍼부으면서도 남들이 남편에 대해 말 한마디라도 어기라도 하면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할 기세로 굴었거든요.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늘 핀잔을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 줄 알아? 내가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이야, 제가. 내가 내 입으로 남들에게도 말을 하고 다니지만 금이야, 오기야 내가 하나하나 보살펴가면서 키운 아들이다. 누구보다 귀한 우리 집안 장손이고 내가 우리 아들 다리에 상처 하나 나지 못하게 업어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우리 아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나는 네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알겠어? 저에게 결혼 전날 갖은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보통 결혼하기 전날에는 부부가 어떻게 화합을 하고 잘 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무슨 십계명이라도 외우라는 듯이 본인 아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식 전날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다. 아직도 물가에 내놓으면 걱정이 되는 어린아이 같은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참견을 하고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구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를 내줘야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내가 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 이해하렴. 무조건 우리 아들 말을 잘 들으면서 말 대꾸하지 말고 내내 하면서 살아. 그리고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친정에 가고 싶으면 명절 전 혹은 그 이후에 가야 하는 법이야. 알겠니?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건데 우리 집 법도에 따라야지. 명절 당일에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친정집에는 미리 이야기해둘게요. 아유, 명절 연휴 내내 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지. 연휴가 길면 길수록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네가 일손을 도와야 하지 않겠니?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니까 남편의 아니 뒷바라지 이외에 걱정해야 할 것은 아이 가지는 거 말고는 없다. 저한테 무슨 조선시대에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요구사항들을 말하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질어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들이었어요. 일찍인 나이에 더 놀지 못하고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하고 시집을 가게 된 것도 억울한데 지켜야 할 것들이 무슨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도 시키지 않을 짓이라니 반항도 슬쩍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한탄스러웠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 결혼으로 인해서 얻을 수익에 대한 계산을 빠르게 하고 있었고 저는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스러워졌죠.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나 부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시댁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저희 집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부려먹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명절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에게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대놓고 뱉으셨거든요. 쟤는 우리 집에 팔려온 거지 뭐. 내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며느리를 본 거나 다름없지. 내가 생색은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쟤는 말이야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집안 쫄딱 말아먹고 어디 길거리에서 그 거리라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를 보긴 했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친척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서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저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서열을 만들어내니까 다른 친척 며느리들도 저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 눈알을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댁의 힘이 무서웠던 것이었지 다른 친척들이 무서운 게 아니었으므로 버티다 못해서 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거 전부 다 오징어 무침하는데 쓸 거라고 하셨거든요. 양파 좀 까두세요. 채 썰고 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양파부터 미리 까두면 좋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왜 저 혼자서 해요? 제가 이 일을 다 해야 하나요? 같은 며느리들끼리 놀지 말고 함께하면 금방 끝이 날 텐데 굳이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해요. 제가 당당하게 양파 소쿠리를 내밀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들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입을 다물고 할 줄 알았는데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거절하기도 애매한 처지들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저랑 같이 오순도순 모여서 양파를 까기 시작했죠. 의외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니까 잠일거리들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대화도 몇 마디 나누어 봤는데 친척 며느리들도 그저 제 처지가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참 양파를 까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만 제 등짝을 폭소리나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얘가? 아니 이 양파를 까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을 하고 그래.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태산인데 양파를 다 같이 까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 며느리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각자 볼 일 봐요. 그러더니 친척 며느리들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집 며느리한테는 가서 시할머니한테 재롱을 떨어라. 누구 어깨 좀 주물러줘라. 가서 쉬어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돈 가지고 며느리들 일 시키는 것도 하나하나 나누는 게 너무 화딱지가 났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며느리지 걔가 며느리냐고 따지고 싶은 것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우리 엄마가 말하길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들 기강 잡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기를 들었다가 우리 집안에 누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바보 같았죠? 결국에는 저를 이런 사지로 몰아놓은 것이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 까먹고 저희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시댁은 솔직하게 말을 해서 명절에나 힘들게 하고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것은 또 아니라서 정말 어쩌다 한번 저에게 난리를 치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매일같이 보는 얼굴이라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집안 행사 있을 때 말고는 얼굴 볼 일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말 엄청난 모자란 놈이라고 했었잖아요. 손만 댔다 치면 그렇게 사고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본인이 월급을 꽁으로 받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게 눈치가 좀 보였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뭐라도 하나 해봐야겠다고 하더니만 시부모님 몰래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해외 선물 옵션이라는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거만큼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도 없다고 하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언제까지 기대어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방 크게 벌어서 호의호식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아주 그냥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처음에는 월급 몇 푼 가지고 시작을 하던 게 저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을 정도로 온 돈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사준 집 담보 대출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냥 주식이라는 게 있는 돈만 털리는 건 줄 알았는데 해외 선물 옵션은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더라고요, 글쎄. 담보대출을 받고 자시고 전부 다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게 되었으니 이걸 어쩌겠습니까?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고 월급쟁이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고요. 물론 일반 평사원들과는 다르게 월급을 많이 받고는 있었지만 재산이 넘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시댁을 찾아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자란 남편놈은 그 선봉에 저를 세우더라니까요. 본인이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저에게 대신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고를 쳤다는 걸 우리 아빠가 알면 진짜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나 잠시 피해 있을 테니까 당신이 대신 말 좀 해주면 안 돼? 진짜 미치겠네. 친구는 말만 들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진짜. 내가 정말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결국 저희는 시댁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제 뒤에 쏙 숨은 남편을 보고 시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고야 말았죠. 이 미친놈이 뭘 해? 선물 옵션? 이게 진짜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쫄딱 망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중건이라도 가지. 뭐 한다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놈이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냐? 네가 노력해서 버는 돈도 아니면서 그런 개차방 같은 짓을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며느리 잘못이지? 우리 아들이 이상한 거 시작한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와서 바로 말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지가 남편을 말릴 생각을 했어야지. 가만히 구경만 해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우리 아들 탓을 하면서 뭐? 빚을 갚아달라고 그래? 일찌감치 말렸어야지.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에이 정말 내가 몇 살까지 아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네 시어머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일찌감치 말릴 생각을 했어야지. 돈을 그렇게 퍼다 나르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솔직히 남편이 자기 돈 갖다 쓰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월급 통장을 저에게 넘긴 것도 아니고 한도 적은 신용카드 한 장에 현금 몇 푼 주고서는 끝인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쓰지 말란다고 안 쓸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저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죠. 저희 가족 일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괜히 시댁에 반기를 들었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요. 다 큰 아들놈 뒤치다꺼리 하는 거 더는 못 해먹겠다. 이제는 뭐 결혼도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도록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해결하란 말이야. 무슨 자식 새끼가 말이야.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이렇게 돈 달란 소리만 해? 에이 꼴도 보기 싫어. 결국 저희는 빚을 갚아달라고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롯이 저희 몫으로 떠넘겨진 빚을 갚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께도 슬쩍 말을 해서 돈을 빌려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푼돈을 보고 고맙다고 말을 하긴커녕 비아냥거렸어요. 뭐야 처가에서 해준 돈이 고작 이거야?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고 사냐? 빚이 얼만데. 진짜 무능력하다. 아니 우리 집에서 도와준 게 얼마인데 여유가 되는 돈이 이것밖에 없대. 도대체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간 거냐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내 친구들 처가는 하나같이 빵빵한데 왜 나는 이러는 거냐고. 무능력하다고 욕을 하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아버지 입에서는 말보다 한숨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요.
결국에는 남편이 빚을 갚기 힘들어하니까 저희는 신혼집으로 쓰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야만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손에 질질 이끌려서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합가라기보다는 저희 부부가 방 하나 차지하고 얹혀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게 바로 결혼 2년 차에 생긴 일이었는데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임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솔직히 말해서 한시름 마음이 놓이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길에서 임신을 한 임산부만 보아도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잔소리를 줄여주시고 일도 줄여주시고 임신을 한 저를 배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가 생활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죠. 하지만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임신을 한 저를 더욱더 괴롭혔어요. 임신을 한 게 참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 그게 또 뭐 대수니? 남들도 다 하는 것들인데 너만 특별할 일 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나 때는 말이야 임신을 했어도 집안의 행사는 다 참여를 했고 일 시키는 건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입덧을 하니 뭐니 하면서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전 부치도록 해라. 이런 거는 일손 빠른 네가 해야지. 음식 냄새도 매습거려서 잘 못 맡는데 일부러 기름기 가득한 냄새를 맡으라고 저에게 전을 부치라고 시켰어요. 기름 냄새 때문에 몇 번이나 속이 뒤집어지고 명절에 며느리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도 고생을 하니까 다른 친척이 오죽하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면서 말리더라니까요. 아니 임신한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사다 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심부를 이리 고약하게 먹고 일을 시키고 그래. 남의 며느리 보고 있는데도 가슴이 아픈데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 필요가 있어? 내가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임신한 며느리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닐세. 가서 좀 누워서 쉬게나. 어르신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몸을 뉘고 살살 졸음이 몰려오길래 눈을 감았어요. 원래 임신을 하면 자주 졸리다고 하잖아요. 고되게 일을 해서 그런지 눕자마자 잠이 들 것 같아서 눈을 감았는데 남편 놈이 조금 뒤에 들어오더니만 저를 발로 툭툭 차더라고요. 그 바람에 졸음이 달아났죠. 아야, 지금 누워서 잠이 오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서 돈이라도 한 푼 더 얻어낼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속 편하게 쉬고 있어.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너만 쉬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너보다 집안 빵빵한 사람들도 다 일하고 있는데 넌 뭐가 잘났다고 쉬고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장 명절상을 차리러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집안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를 할 만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게 남편이었는데 남편까지도 제 편이 아니라 하니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이럴 거면 저에게 결혼은 왜 하자고 한 건지 정말 궁금해졌죠. 하지만 저는 저에게 모든 걸 기대고 있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분들이 염려를 해서 좀 더 쉬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일을 했죠. 그렇게 합가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가진구박에 무시당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야만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우스워?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일도 좀 찾아서 하고 그러면 안 되니? 깐난아기 키우는 게 왜? 어차피 업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잘 자는 아기인데 밥만 잘 주고 하면 됐지? 네가 육아한다고 뭐가 힘들다고 순에 빠진 애 키우면서 집안일에 손을 놓고 있냐 이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할게요. 밤새 아이가 보채고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잠을 조금 잤어요. 오늘 내로 집안일 끝내놓을게요. 너 지금 내 앞에서 한숨 쉰 거야? 돈 한 푼 없어서 집까지 팔아치우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한숨을 쉬어? 대들보가 무너지겠다 네 한숨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 남편 보고 사돈댁이랑 거래라도 끊으라고 시켜야지.
아주 그냥 오냐 오냐 출가외인 주제에 친정집 살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고 그래? 남들 다 쉬는 한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부 다 버티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일을 겪고야 말았어요. 아이, 글쎄, 제 남편이 회사 격리와 바람이 나게 된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격리와 나눈 통화 목록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메시지까지 확인을 했죠. 더 황당한 건 격리를 저장해둔 이름이 하트였다는 것이었어요. 제 이름도 석자 그대로 저장을 해놨으면서 바람 피우는 상간녀의 이름을 당당하게 하트로 해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정말 남편이 사람 새끼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나 당신이 지금 회사 격리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사실을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면서 눈 감아주고 계신 거야? 당신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며? 나는 당신이 차라리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에 빠뜨려 놓고 당신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우리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씨, 남의 휴대폰을 왜 뒤지고 그래? 아, 그래. 내 바람 피우는 게 뭐? 내가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줬어? 아니면 뭐 밖에서 아이라도 만들어 왔어? 그냥 귀여운 애 있어서 한번 꼬셔서 놀아본 거다. 너처럼 집안에서 집안일이나 하며 사는 애가 아니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는 애. 그런 애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봤다고. 내가 걔랑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데? 바람을 피우다 들킨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당신이 당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당당한 거냐고. 내가 가장으로서 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지. 적당히 놀다가 헤어질 거니까 그냥 냅둬라. 나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 참견하는 즉시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마. 남편은 정말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알게 된 이후부터는 대놓고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뭐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던가 선물을 사서 준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속이 멀쩡하게 남아있을 리가 있겠어요? 남편을 대단히 사랑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낳고 살부대 끼며 산 시간이 있는데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니까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또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일어나야 할 일들은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법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완벽하게 망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망연자실해 하셨고 정말 두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너에게 무리한 요구도 하고 우리 가족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 지금 내가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니? 지방에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참 욕심이 많아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내가 한 가지 당부를 하마. 무조건 버텨야 한다. 그 집에서 버텨야지만 너라도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나랑 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만 떵떵거리면서 살 걱정을 해라. 너만 잘 살면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조건 시댁에서 버티라고, 그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딱 제 인생을 전부 내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도 비빌 구석이 없구나. 이렇게 평생을 이 집안에 얽매여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깊은 좌절감까지 들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하셨으니까 제가 그저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저에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 집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라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저는 집안이 망한 이후로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고 지냈었는데 제가 워낙 조용히 인기척을 내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듯 했어요. 하루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대화였는데 아마도 제가 마트를 갔다가 집에 들어온 걸 모르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제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꿀꺽하고 싶어서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술을 써왔던 건지 일부러 말이야 거래처 하나하나 내가 집어삼켜서 고립되게 만들었다니까. 그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야. 재료 수급도 어렵지 않고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말이야. 내가 진짜로 눈독을 들여서 일부러 사돈까지 맺은 건데 그 기술 하나 공유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회사까지 집어삼키게 만들고 이걸로 손해를 조금 있긴 했지만 그 기술 연구 자료 넘어왔으니까 완성만 시키면 아주 떼돈을 벌게 될 거다 이 말이지. 우리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가 사돈네 회사를 꿀꺽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리 쉽게 손에 넣었대요? 물론 시간만으로만 따지면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사이 내내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고 사돈네 회사 꿀꺽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작년 일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장부로 내가 손을 좀 썼지. 거래처 장부 있잖아. 그걸 내가 이중으로 만들어뒀거든. 그거 아니었으면 못 막을 뻔했어 아주. 사돈이 가지고 있던 그 신소재 기술이 얼마나 탐나는 건지 모르지. 그거 말이야 잘만 가다듬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거라니까. 아직 연구 단계에서 내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미리 뺏어온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상 넉넉하게 해줬으니까 어디든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만은 할 거야. 그래도 보상 넉넉하게 해준 걸 보면 우리 남편이 진정한 대인배는 대인배라니까. 아마 며느리도 나중에 알고 나면 고마워할 거예요.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방에 자리는 잡게 배려를 해줬잖아. 나중에 사돈 댁에 고기라도 하나 보내드려야겠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만든 게 시댁에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현관 쪽으로 달려나온 시부모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제 표정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연구하시던 신소재 기술이 탐이 나서 그 기술을 하나 빼내겠다고 우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끼리 돈이 탐이 나서 기술이 탐나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 맞나요? 그래도 몇 년이나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어머어머, 어디 며느리가 눈가를 뒤집고 하늘 같은 시어른들한테 대들기를 대들어. 소리는 왜 지르고 그래 너? 우리 아직 기 안 먹었거든. 작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건 뭐 반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치고 있어. 너 못 배워먹은 티 내지 말아라. 제가 이 집 아드님보다 학벌 더 좋거든요. 제가 못 배워먹은 거면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무식한 건데요. 제가 그동안 입이 없어서 말을 참고 있는 줄 아셨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졸업을 했지. 이 집 아드님은 대학도 못 나오지 않았냐고요. 무식한 집안에서 어디 학벌을 운운하시는 건데요. 게다가 당신네들 집안 사람들 그저 돈 가지고 있는 걸로 되지도 않는 사업해서 이리저리 불법으로 재산 증축한 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졸부 집안에서 사업한다고 돈만 펑펑 쓴다고요.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는 니네 집은 돈 한 푼 없어서 그 좋은 기술 하나 못 지켰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학벌이 어찌됐든 돈이 최고라는 거 이제는 알았겠지? 너도 봐라. 공부 잘했으면 뭐하냐.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억울하네요. 그깟 돈이 뭐라고 제가 이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 좋은 기술 하나 못 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고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노름하는 집안에 팔려와서 이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요.
어떻게 남의 회사를 꿀꺽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어요? 이런 파렴치한 집안이랑은 인연 끊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안에서 웃으면서 일하면서 못 살겠다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자식이고 뭐고 다 두고 몸만 나가라. 너 같은 애가 우리 핏줄 잘 키울 수는 있겠니? 손주 녀석은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너 혼자 몸만 나가라고. 돈 한 푼 절대로 못 주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 사달이 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한달음에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는 제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놨어요. 잘됐다. 위자료 좀 떼줄 테니까 이혼하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엄청나게 예뻐하는 거 알지? 돈 처발라가면서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울 테니까 우리 엄마 말대로 그냥 몸만 빼서 나가. 내가 우리 아들 잘 보살필 테니까.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너랑 같은 집에서 얼굴 마주하면서 사는 거 곤욕스러웠는데 이런 기회가 굴러 들어오다니. 당장 이혼하자. 저는 남편에게 정말 기가 막혀서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오갈 곳이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는 친정에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해.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집에 붙어 살고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무조건 버티라고 했었잖아. 아이고, 하나뿐인 딸까지 짐덩어리로 또 안게 생겼으니 말년에 이게 내가 무슨 고생이냐. 제발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빌어. 남자가 바람 한 번쯤은 피울 수도 있지.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바람이 문제인 줄 아세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아버지 회사 꿀꺽한 게 이 빌어먹을 시댁이라고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거래를 해왔대요. 물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모르셨죠? 다른 거래처들도 전부 막아세운 게 이 집안 사람들이래요. 아버지 신소재 가공 기술법이 탐나서 그랬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드러누우셨어요. 믿었던 시댁이었던 만큼 배신감도 강하게 들으셨겠죠. 거기다가 그런 파렴치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집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큰 죄책감까지 가지게 되셨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 던져주는 남편이 괘씸해서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남편이 재산 다 날려먹어서 분할받을 재산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속이 상했지만 상간녀 소송도 걸고 할 수 있는 발악을 다해서 2천만 원을 더 얻어냈고 5천만 원 딸랑 들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모든 걸 빼앗았다는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장기 요양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부담은 덜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병원에서 간호한다고 내내 거기서 지내셨고 저는 덜렁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 전세를 얻어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4년이 조금 안 되어서 이혼을 했으니까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정말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날이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을 바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께서도 쾌차하셨고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도 열심히 살겠다 하시니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가며 살았고 전 남편은 그 경리랑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지 제가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참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뻔뻔하게 아들 버리고 떠났냐니?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뭐? 우리 손주를 보겠다고? 돌려달라고? 절대로 안 될 소리지.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손주를 되찾아가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버리고 간 거 아니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우리 아들은 저를 보고 낯설어했고
이전 시어머니가 그동안 뭐라고 말을 해둔 건지 제가 자기를 버리고 간 줄 알고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던지. 정말 짧은 순간 얼굴만 보고 돌아와야 하는 제 심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두고 가고 싶어서 두고 간 것이 아닌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저는 그 길로 정말 한강물에 빠져 죽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한 지 7년 차, 2살이던 아이는 9살이 되었고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주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못돼 처음 와군 이전 시댁 식구에 아등바등 살아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나도 속이 상했죠. 한강물에 뛰어들자는 마음을 가지고 한강 다리 위에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뛰어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실 텐데 당장 여기를 나가는 게 좋겠어요. 원래 강물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잡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쪽 때문에 순찰차랑 소방차가 다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건 아니죠? 아이 뭐예요? 진짜예요? 얼른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당황하는 듯해 보였는데 이내 제가 입을 열고 울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넋두리를 했더니만 메고 있던 커다란 가방 안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서 주더니만 쭉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잘 못하던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술을 쭉 들이켰고 여태 살아온 이야기를 술술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의 힘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없던 용기도 생기고 쪽팔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고요. 제 이야기를 쭉 들어주던 남자는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었어요. 아직 인생 반도 안 살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자꾸 밖을 돌아다녀야 우울한 것도 잊을 수 있는 법이랍니다. 당장 갚을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열심히 살아요. 적당히 웃고 즐길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든 친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내가 놀아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챙기더니만 후련히 사라지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연락을 해봤어요. 저도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하고 집안일에 매여 있으니까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들어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술 친구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니까 정말로 자리에 나와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술 친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이 사진작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일을 좀 여유 있게 해볼 생각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 촬영 보조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월급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죠. 제가 그 몇 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허드렛 일 하나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현석 씨를 쫓아다니면서 촬영 보조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벌었던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긴 했지만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고 촬영을 다니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활력이라는 걸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현석 씨와 같이 일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을 때 현석 씨는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지난 아픔을 함께 잊었으면 좋겠다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있었던 저는 고민 끝에 현석 씨를 받아주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다 아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나름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이혼의 아픔이 있었던 제가 알을 깨고 나올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동거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거를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지 딱 10년 차가 되던 해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을 알아보던 와중에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다니 아주 참 웃기는 우연이 따라왔구나. 우리 아들은 아주 잘난 집안 여식이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말이야. 내가 알기론 이 식장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서 재혼을 한다는 거니? 설마 네 집안이 예전처럼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속이고 이런 데서 허세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너 개털도 없잖아. 저는 이곳에서 이 인간들을 왜 만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경리랑 결혼을 했잖아요. 경리랑도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랑 선을 봐서 결혼을 한다며 식장을 알아보던 와중이었고 저도 식장을 예약하러 가는 길에 딱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에게 뻔뻔하게 말을 거는데 저는 말을 섞기 싫어서 황급히 자리를 떴고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죠. 근데 이 머저리 같은 전시댁은 제가 재혼을 하는 게 고가웠는지 글쎄 제 결혼식 날 당일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만 미리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찾아와 깽판을 놓는 게 아니겠어요? 네 주제에 애 버리고 가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겠니? 정말 양심도 없다. 결혼도 한 번 하고 이혼도 하고 애까지 버린 주제에 재혼을 하려고 들어? 여기 계신 네 시댁 인간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니? 내가 너의 첫 번째 시어머니로서 새로운 시어머니께 조언 좀 해드려야겠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 제가 애를 버린 게 되는 거죠? 니들이 버리게 만든 거지. 내가 아이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두고 가라고 한 게 누군데. 제가 드레스를 입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저희 새로운 예비시댁 식구들도 찾아왔고 우리 부모님도 이전 시어머니를 보고 어이없어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네들이 무슨 엽치가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까? 우리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놓고 우리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나서? 나도 할 말 많거든요. 천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네가 악기야 악기. 악기 너랑 결혼한다는 남자네 집안 얼마나 하찮은 집안이면 내가 버린 저런 년을 며느리로 삼아? 저거 불행의 씨앗이야. 네가 우리 집 나가고 아주 술술 잘 풀리는 줄 알았더니만 네가 처주를 걸었지? 아주 너네 집안 꿀꺽해서 얻은 그 신소재 개발 연구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기둥이 뿌리째 뽑혔어. 아주 철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거 다 네가 처주 걸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진짜 아유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저는 그 난리법석을 떠는 이전 시어머니를 향해 콧방귀를 뀌었고 그 말을 들은 저의 예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듣자 하니까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뭐가 어쩌고 어째? 하찮은 집안. 버린 며느리. 말이면 탄 줄 아나 이 여편 내가. 여보 그 서류 좀 내놔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서류를 한 장 받아들고서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아주 귀싸대기를 날리면서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고 소리를 쳤어요. 두 눈가에 잘 달려있으면 어디 한번 똑똑히 보세요. 당신네들이 무슨 짓을 했든 말든 관심 하나 없다고요. 감히 내 아들 우리 며느리 결혼식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려? 뭔가 하고 서류를 들여다본 이전 시어머니는 아주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서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전 시댁에서 탐을 내던 우리 아빠의 신소재 개발 기술에 관한 서류였어요. 그걸로 특허를 받아낸 특허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연구 중인 단계에서 이전 시댁에서 탐을 내고 우리 아버지 회사에 거래 내역 이중 장부를 만들어 뒤에서 몰래 물건을 빼돌리고 횡령까지 덮어 씌워서 쫄딱 망하게 한 건 맞아요. 욕심을 너무 부린 탓에 완성된 기술이 아닌 연구 중인 단계에서 들고 갔으니까 결과물은 본인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돈 욕심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저거 돈만 쏟아붓고 집안 기둥까지 뽑아버린 거죠. 실적은 하나도 내지 못했고요. 우리 집 뒤통수를 쳤는데 친정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전 시아버지는 신소재에 꽂혀서 해결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회사 돈 다 털어붓고 그러다가 집안에 돈이 다 떨어지니 전 남편이랑 재혼했던 그 경리가 그나마 있던 재산 나눠달라고 소송 걸어서 이혼하고 튀고 전 남편은 그나마 돈이 있는 사채업자 집안에 장가를 가겠다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현석 씨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동거 후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비 시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신소재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현석 씨가 사진기사라서 집안이 뭘 하는 집안인지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환경 쪽 관련해서 리사이클링 제품도 만들고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분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었고,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서 우리 친정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내려가신 뒤에도 연구에 대한 열망이 남으셨었고, 돈이 없어서 실험을 할 수 없었지만 혼자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계셨었더라고요. 두 분이 만나 대화를 하니 의견도 일치하고 방향성도 서로 맞는 것 같다며 협업을 하기로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연구가 일부 성공을 해서 특허권을 내게 된 것이었죠. 이전 시댁에서도 똑같은 걸 연구했지만 이미 우리가 먼저 특허를 차지하는 바람에 돈만 날리고 모든 걸 다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으로 특허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 종이 한 장 따내려고 그 돈을 쏟아부었는데 다 망해버렸다. 아이고, 내가 배가 아파서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참회장했어? 다 훔쳐온 줄 알았더니 훔쳐온 게 하나도 없네. 망했네, 망했어. 거의 바닥에 드러놓을 기세로 울고불고 하는데,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서 예식장 사람들 시켜서 이전 시어머니 밖으로 끌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보고 아끼라고? 누구보다 복덩어리인데 사람 볼 줄 모르는 천한 것들 같으니라고. 두 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아주 죽을 줄 알아. 저는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 그동안 받은 서름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휴, 이 좋은 날 울기는 왜 울어? 신부가 화장 곱게 하고 우는 거 아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 화장인데 울고 있어. 저런 것들한테 눈물 흘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울지 말아라.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일 수도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다니, 이런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될게요. 평생 모시고 효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궁금한 마음에 이전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빚에 허덕인다고 빚 갚아줄 사채업자네랑 사돈 맺었다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은 절대 못 키운다고 새 신부가 난리를 쳤다고 애를 이전 시어머니가 맡아서 키우고 있다길래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석 씨도 저에게 두고 온 아이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냐고 제 편을 들어주었고, 새로 생긴 저의 시댁에서도 제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 힘들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아이를 찾아오라며 변호사 비용 다 대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평생 잘하겠다 다짐을 했고 소송 끝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직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서 어색해하긴 하지만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천천히 기다려줄 생각이에요. 우리 남편도 저에게 절대로 보채지 말자고 했고 우리 시댁에서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나이 40을 넘겨 정말 안정적인 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평생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 보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저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